좌초위기. 매우 그때는 좀 암울했습니다. 부담. 2조 원 가까이 가는 예산입니다. 불신.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방해 공작. KTX2 개발을 죽여야 자기들 고동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전화위복.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드라마. T50 체계 개발은 마치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고속도로를 닦는 거하고 똑같은 사업이었다. 한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T50 개발은 탐색 개발을 완료 후 공백기에 접어듭니다. 모든 연구진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순간 골든 이글 팀은 단계 전환 카드를 내세웁니다. 과연 단계 전환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 중단의 위기를 극복했는지 고동훈련기 개발 주역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초연구부터 체계 개발까지 고등훈련기 사업을 총지휘하신 전용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공군 항공사업단 소속으로 고동훈련기 사업을 관리하셨던 고심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심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항공과 카이 소속으로 고동훈련기 개발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신 김영준 전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심재 대표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잠깐 이제 돌아보면 이 고동훈련기 탐색 개발 사업이 이 체계 개발 사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사업 방식이나 예산, 개발비에 대해서 이 논쟁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정작 사회공인 공군의 입장에서는 이 체계 개발의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공군의 체계 개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전에 T50을 우리가 공군에서 요구했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잠깐 더 드리고 나중에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투 조종사 양성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 과정은 기본 훈련기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 훈련기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훈련기 과정 이후에 전술 입문 과정이라는 과정을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과정이 효율적인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협조돼야 되는 아주 긴밀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50 고등훈련기라고 하면 앞에 훈련을 받았던 기본 훈련기 과정의 내용과 나중에 실제 전투에서 활동할 조종사 기량 간의 갭을 메꿔주는 그런 게 이제 고등훈련기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어떤 통계에 의하면 12억 조종사 양성하는데 12억이 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근데 고등훈련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이 과거에는 실제 운영할 전투기 부대에 가서 기종 전환 과정이라는 걸 했었었는데 요새는 이게 트렌드가 직접 고가의 전투기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종 전환을 시키는 것보다 그 중간 단계 한 개의 과정을 더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투 입문 과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의 그 당시 입장에서는 체계발에 기대하는 바가 고등훈련기뿐만 아니고 그 전술 입문 과정에 해당되는 것도 같은 기체로 동시에 기능을 미리 개발해서 나중에 이제 전술 입문 과정 훈련기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T-50 그 체계 개발에 대해서 공군이 기대했던 바를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우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F5 기종이 굉장히 이제 노후된 기종이었고요. 그 당시 고등 훈련기 과정에 썼던 기종이었는데 그 F5 과정이 이제 노후되고 도태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영국제 호크를 20대 사서 이제 그 전세 양성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대수들은 T-50을 통해서 이제 고등훈련기 과정에 쓰겠다라는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T-50에다가 그 전술 입문의 훈련에 쓸 수 있는 무장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A-50이라고 하는 어태커인데요.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나중에 그 전술 입문 과정 훈련기로도 쓰도록 하자는 게 이제 공군의 내심 바라는 바였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 두 가지 기종을 개발하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현재는 지금 FA-50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FA-50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TA-50이라는 형태의 항공기로 그 경공격기 역할을 하는 그런 것까지 형상을 동시에 개발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발하다 보면 국내에서 개발하는 항공기의 후속 군수 지원이나 훈련 체계 이런 것들을 다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공군이 이제 미래에는 아주 그 첨단 항공기 이외에는 다 우리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내심 그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이 전술 임무 과정 속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전문 이 조종사의 양성 과정의 어떤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망을 좀 하셨는데요. 네. 전 박사님, 예. 이제 어쨌든 업체 주도형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가연 내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이 또 상대적으로 이제 컸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업체가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초 연구부터 탐색 개발에 이르기까지 ADD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 이제 업체로 이게 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 국가연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축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로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체계 개발 들어서서 이 국가연이 완전히 이 사업에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국가연이 체계 개발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선 체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을 실제 책임지고 하는 기관, 개발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시제기를 제작하고 시험 비행하고 실제 개발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기관은 이 개발하는 개발기가 공군의 요구들을 만족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관리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도면을 승인한다든가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그 개발에 직접 책임을 지고 하는 기관은 이미 업체 주도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항공, 당시 삼성항공, 지금 카이미가 한국항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은 사실 이것도 국가연이랑 공군이 서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소요국인 공군이 이건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군이 관리하게 되었고, 그럼 국가연은 뭐냐면은 기술 지원 여기에는 이제 업체가 도면이 나오면 도면을 승인한다든가 이러한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계 전환 때는 국가연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설계에도 참여를 했지만은 우선 그 삼성항공이 업체 주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에서 업체 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환하는 과정을
이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라 이런 걸 써서 이전하는 데에 참여를 했고 또한 그 설계하는 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 설계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서 국가의 역할도 이렇게 여러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일견 생각하기에는 이제 재계 개발이 업체 주로 갔기 때문에 이제 ADD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지원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역할을 한 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전무님, 이제 고등훈련기 기초 연구과정부터 참여하셔서 예. 영국에도 다녀오시고 예. 또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통합 설계팀에서도 예. 이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T50 개발 사업, 특히 이제 탐색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같이 예. 이제 함께 하셨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체계 개발이 이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 예. 사업이 이게 정체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김영준 전무님께서는 심경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예. 당시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 KT1 항공기를 저도 이제 후반부에는 참여를 했던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항공에 대한 부분은 염원하는 거나 그것은 뭐 남못지 않게 굉장히 강했던 입장인데 이제 미국의 락히드 마틴하고의 통합 설계팀 이제 저희가 이제 별칭으로 재미 황매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재미 황매팀까지 다녀오고 난 이후에 사업이 이제 실제 본격적인 설계는 체계 개발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된 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것이 왔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일단 예산 측면에서 영국에서의 저희가 기초 연구를 1년 이상 수행했던 비용이나 합동 설계팀에서 미국에서 저희가 썼던 비용, 절충 교육에서 인정받았던 비용까지 가치를 합하더라도 체계 개발에서 향후에 이제 소요되는 기간과 인력은 뭐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에도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고 환경도 되지 않았고 재미학매팀 가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진취적인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시기상으로도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1조 원이 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 1조니까 지금은 훨씬 더 큰 비용이죠. 그래서 어려운 장애를 부지불식간에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한 번도 제대로 초음속 전투기 수준의 고등훈련기를 프로펠러 KT1 비행기 만들고 나서 바로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점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에서나 정책을 결정하는 카이다나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도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그다음에 이것이 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서 양산을 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누구나 정책 결정권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것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직도 입기를 도입하는 시기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군 전력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느꼈고 세 번째로는 저도 엔지니어 출신 입장에서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재미황매팀에 가서도 설계를 2년 이상 해보고 나니 추정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그 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KT1이라는 항공기를 개발에 참여했던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사람인데도 이게 제대로 설계를 2급의 항공기를 설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왔던 바라 이 세 번째 기술의 장벽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진취적으로 정책 결정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것이 올 것이 왔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공기의 기술이 없는데 그 땅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를 하려면 선진국에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 기회는 본인들이 비싼 돈을 주고 쉽게 그렇게 그냥 섣부르게 오픈하지는 않고요. 우리 같이 F-16 비행기나 이런 대단히 획득, 도입 사업에
경쟁을 하다 보면 기술도 주겠다고 자연스럽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절충교육 부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비행기는 16도 한 3, 40년 쓸 거고 그다음에 고등훈련기도 곧 소요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것도 도입하게 되면은 특히 직도입했을 때는 3, 40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항공산업은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향후 4, 50년 동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학도, 항공 엔지니어들의 그 염원은 당연히 사업이 가야 된다는 것에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때는 좀 암울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삼성 자동차가 회사가 만들어져서 막 자동차 쪽에 인재들이 모이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미국에 가서 설계를 하고 온 각 기능별 전문 분야별 엔지니어들이 자동차에 가면 나는 어느 쪽을 할까를 논의를 반 농담 반 진담 삼아 하곤 했어요. 우리 고참들을 잘 모르시는데 저희는 심각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석 설계하던 엔지니어는 대시보드하고 계기판 설계하면 되겠네. 랜딩 기어 설계하던 친구들은 자동차 서스펜션 쪽에 하중 받는 부분을 하면 되겠네. 그러나 이제 기술의 레벨은 너무 천양지차인 거죠. 엄청난 기술을 배워오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반 농담 섞어서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원하는 부분 4, 5년 동안 기초연구 통합설계팀에서 쌓은 경험을 더 높은 수준을 배워서 꼭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염원은 뭐 다 똑같았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웃고 넘어갈 수만은 이제 없는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 체계 개발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올 것이 왔다. 예산 문제를 이제 했던 부분들이 많이 듣는데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이 설계 기술의 어떤 그런 장벽을 직접 이제 설계하신 그런 엔지니어 입장에서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새롭게 좀 하나 좀 안고 가게 되는데요. 전용우 박사님, 이제 이렇게 이제 체계 개발이 중단되자 이제 단계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 새롭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도 이 단계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단계 전환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 체계 개발이 중단되면서 이 단계 전환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단계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개발 단계에서 없습니다. 기초 연구,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이렇게 나눠지는데 단계 개발 사업이라는 원래 용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필요하게 됐냐면 우선 체계 개발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체계 개발이 지연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유군의 그 소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개발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짧은 개발 기간 내에 같은 일을 하려다 보면은 정말 부실공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엔지니어들이 노하우나 기술이 할 일이 없으면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원래 이거를 예상해가지고 탐색개발 후반부에는 저희가 탐색개발 연장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와서 탐색개발 완료 보고를 한 후에 탐색개발 연장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완료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상해낸 것이 그때 단계 전환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브리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브리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설계를 시작하는데 진행을 계속하는데 그 설계에 진행된 내용이 뭐냐면은 형상 설계에 대한 보완, 그 다음에 내부 배치 어떤 그 수정 및 보완, 중략 분석, 공력 해석, 성능, 구조 설계 보완, 어떻게 세부 계통 등의 보완, 그리고 풍동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그 결과를 분석하는 이런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엔지니어들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정말 체계 개발 같이
풀 스케일로 가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로키로 체계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예산의 그 개발비의 거의 95%가 체계 개발 때 필요합니다. 탐색 개발 이전까지는 5% 이내의 저기 사업입니다. 이 많은 돈을 저기 하기 전에 이제 단계 전압, 로키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 전 그 용어에도 없는 단계 전압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TOC 고등훈련기 단계 전환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중 전무님, 예. 이제 단계 전환 사업을 위해 인력도 구성을 하고요. 또 별도의 공간을 또 마련해서 사전 작업을 좀 하셨을 텐데 이 단계 전환 사업의 준비 과정이 어떻게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단계 전환 사업 자체가 앞에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선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어떤 인프라를 별도로 단기간의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구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고요. 환경이 그 당시 회사에서는 대전 엑스포 그 관리센터 건물이 잘 지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엑스포 이후에 사실은 이제 별도 임대를 해서 기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는 항공우주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이제 대덕 연구단지 내였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거기에 기존의 항공우주연구소가 그렇게 지금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었지만 거기에는 이제 각종 연구 개발에 필요한 첨단 그 컴퓨터 공학에 기반을 둔 엔지니어링 그 팀이라든지 행정 재반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실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시너지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어찌됐든 그 기본 설계를 통합설계팀에서 국가연 주도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국가연하고 많은 소통이 기술적으로도 향후에 계속 자료나 필요한 상황인데, 대전이라는 장점은 ADD하고 굉장히 가깝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군이나 사업단하고도 거리상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대전이 굉장히 좋은 장소로 이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설계 현장은 이제 그 위치상에서 잡았고요. 당시의 인력은 저희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제 체계 개발 사업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단계 전환에 대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 포함해서 한 63명 정도가 운영이 됐고, 당연히 그 통합설계팀, 재미 확매팀에 갔던 인력들은 전원 그대로 유실 없이 참여가 되고, 저희가 이제 국가연이 참여를 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분야는 또 사람을 추가적으로 이제 뽑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던 분야가 저희가 이제 체계 종합하는 분야하고 개발 관리, 계획 세우고 구조 설계, 항공전자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의 인력들이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초기에 했습니다. 쭉 듣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반가워온 것이 그 재미 확매 팀들이 그대로 다 그 예. 인력이 누수되지 않고 예. 연기돼서 그 더 연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예. 부분들을 귀담아 좀 들어야 될 사안 같은데요. 전 박사님, 이 단계 전환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전 그 기본적인 계획이 없었던 단계로 지금 들어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 엑스포에 가서 그 공간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재미 확매팀이 그대로 다 와가지고 63명 이상의 어떤 연구 인력팀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애초에 예산을 어떻게 또 마련하셨습니까? 예. 전 회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업이 지원될 것을 이미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95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벌써 그해 가을에는 체계 개발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산이 거기 다.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해가지고 제가 그 세 가지 옵션을 마련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 연구원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락히드랑 같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옵션 하나. 두 번째는 한국 연구원들만 와가지고 하는 방안. 세 번째가 거기에 현재 남아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 그 예산 규모가 제1방안은 그 얼마냐면 185억 원, 제2방안이 83억 원, 제3방안이 156억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어떤 방법이 되든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3방안은 안 되는 거고, 1, 2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짜기 전에 또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이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계속 안 하게 되면은 연구원들 원대복귀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체계 개발 갈 때는 우리 공군의 소유 시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걸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결국 우리 국방부에서 예산을 얼마를 배정했냐면은 결국 국방부에서는 제1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연들이랑 락히드랑 같이 하는 방안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96년도 정부 예산 93억 원, 업체 예산 58억 원 해가지고 151억 원.
97년도에는 정부 예산 58억 원, 업체 예산 22억 원에서 80억 원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계 개발할 때 업체가 지금 투자하게 돼 있었잖아요. 삼성이 17%, 락키드 13%. 예. 근데 단계 전환 때도 업체 보고 투자하라고 한 겁니다. 사실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업체가 투자하는 거는 없었어요. 다른 나라도. 근데 우리가 T50을 보내면서 체계 개발하면서 업체의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늦으면 지체상감을 물어내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 정부가 업체 투자해 가지고 이제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인 KFX 사업도 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그 소규모의 그 예산이지만은 96년도 151억 원, 97년도에 8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심재 대표께서는 단계 전환에 이제 공군 대표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처리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항공사업단 그때 T50을 이제 담당했던 처가 고등훈련기 사업처라고 이제 항공사업단에 이제 새로 그 처가 생겨서 그 밑에서 제가 이제 그 사업 계획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조 800 이제 지금은 이제 처치하고 좀 달라지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체계 개발 예산이 2조가 약간 넘어갑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8년 동안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사업 계획 속에 다 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했던 거는 바로 그 이제 사업 계획을 안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보완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ROC였습니다. 이제 공군의 운영 요구도를 확정해 줘야지만 체계 개발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ROC라는 것은 이제 군 운영 요구도는 우리 보통 구매 사업에서 쓰는 한 6페이지짜리가 ROC가 아니고 거의 그 항목으로는 한 800여 개를 갖고 있는 굉장히 상세한 ROC입니다. 거기에는 T50 항공기 설계에 관련된 ROC뿐만 아니고 T50가 훈련기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훈련체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훈련 체계에 대한 ROC,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ROC, 그래서 토탈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때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ROC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한 800여 개 정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자체를 공군 내부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큰 회의 20차례 이상, 그리고 각 분과별 회의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그 공군의 담당 부서들이 있어요. 기술 분야 담당, 엔진이면 엔진, 훈련 이런 쪽으로 해서 그 ROC 하나하나 내용들을 확정해 나가는 업무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제가 했던 우선순위였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 계획서의 아주 또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삼성항공하고 락히드 마틴 간의 세 가지 그 협상 합의서가 나중에 이제 계약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합의서가 있었는데 그게 기술 이전 합의서, 그다음에 그 업무 분담 합의서, 워크셔 서브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 합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나중에 이제 계약서로 발전하는 합의서가 있었는데 그 합의서를 이제 우리 공군이 관리를 할 건데 알아서 그 합의를 하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쪽에 이제 합의서의 주 항목들에 대해서 공군 항사 단장님을 임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삼성하고 이렇게 합의하시오, 협의하시오 또는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시오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삼성항공에 전달하고 필요시는 그 당시 이제 서울 쪽에 어떤 호텔 같은 데서 이제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삼성항공하고 락히드 마틴 거기에 이제 필요시가 아니라 거의 매번 참석을 해서 공군 항산의 지침이 올바로 그 협상에 반영이 되는지를 이제 감시하고 감독하고 필요하면 이제 가서 제가 그 의도가 아니다. 다시 이제 항상이 원했던 거를 이제 전달도 다시 해주고 해석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당시에 삼성항공에서 그런 합의된 내용들, 그 협상된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체계개발 계획서라는 거를 이제 안을 만들어서 이제 항사단에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는 그걸 검토해서 항사단장 서명을 받고 국방부 연구개발관실에 보내서 최종 합의를 이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실무를 하기 위해서 진짜 삼성항공 그 당시에 이제 계획 담당하셨던 분들하고 맨날 머리를 맞대고 사실은 이제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랄까 서로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얼굴도 붉히고 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제트 전투기 독자 개발에 나선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FW-190, TA-152 전투기를 개발한 독일 출신의 유명한 엔지니어 후르트 탕크에게 전투기 설계를 의뢰하고 시제기 제작은 인도의 항공기 전문업체인 힌두스탄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후르트 탕크 박사가 이끄는 설계팀은 음속에 2.2배로 비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제트 전투기를 설계했고 마침내 HF-24 마루트 전투기를 탄생시켰다. 마루트 전투기는 세련된 외형으로 동체 중간 부분이 오목했으며 주익은 물론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까지 후퇴익으로 고속 비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마하 2.2의 고속으로 비행하려면 충분한 추력을 공급할 엔진 확보가 필수였다. 하지만 당시 인도의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은 무리라는 판단. 대신 영국제 엔진을 수입해 마루트 전투기에 탑재한다. 그러나 최대 추력이 불과 2.2톤에 불과해 11톤이 넘는 제트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하기에는 부족했다. 인도가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한 반둥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은 인도에 고성능 제트 엔진을 판매하지 않았고 다른 서방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으로 마루트 전투기의 양산이 시급했던 인도 공군은 이미 실패한 영국제 엔진을 개량해 130대를 양산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마루트 전투기는 레이더도 탑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장 상태도 부실해 도저히 실전에 투입할 수 없었다. 결국 러시아제 미그-21을 도입하게 됐고 전투기로서 성능이 부족했던 마루트는 공중전이 아닌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용도로만 활용되다가 1980년대 중반에 모두 퇴역했다. 이처럼 인도는 1960년대에 이미 제트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오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족으로 개발에 실패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인도는 세계 1위 무기 수입국으로 세계 무기 수입의 11%를 차지한다. 인도군은 전체 무기 획득의 70%를 수입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현대전의 승패는 무기체계의 양이 아닌 질에서 좌우되며 양질의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국 개발이다. 인도가 마루트 전투기가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투기 개발에 매진했더라면
인도 공군은 한 수 아래의 파키스탄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OC 고등 훈련기의 단계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무님, 이제 단계 전환 중에도 설계를 진행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주로 어떤 설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일단 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좀 한 줄로 요약하면은 저희가 그간 통합 설계팀에서 미국에서 재미혁명팀에서 설계를 했던 그 아웃풋 그놈을 가지고 바로 체계 단계로 진행하기에는 당연히 다른 선진 국가 마찬가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듬고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마침 이 단계 전환 사업이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저는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정책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설계를 많이 하던 엔지니어들이 국가연이건 저희건 때로 가서 대등한 위치에서 설계를 견주다 온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한 수 배우러 간 거지 않습니까? 절충교육의 형태로. 그러다 보면 저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락히드 마틴의 아주 고급 고참 엔지니어들이 어떤 방향을 리딩해줘서 저희가 따라간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도 정해진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정확히 끝내야 되니까 설계 진도를 거기다 맞추다 보면은 본인들도 신이 아닌 이상 조금 더 보완해야 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식별을 하고 리포팅이 된 상태에서 일단은 끝을 낸 겁니다. 근데 굉장히 체계 개발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뭐 저희가 진짜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왜 신의 한 수라였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산뿐만 아니라 그 개발이라는 행위가 기초연구부터 통합설계, 기본설계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 입구가 넓어지는 정도의 업무로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체계 개발로 가면 마치 깔때기처럼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깔때기의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체계 개발 단계의 그 입구, 소위 첫 단추를 꿰는 기술적인 사양이나 규격이나 검증 방안이나 요구도가 정제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보다 수십 년을 앞서서 일을 진행했던 중후발 항공국들, 소위 말해서 인도 같은 나라나 많은 국가들이 항공기 개발에서 실패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배달의 민족이 똑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많은 논란과 치열한 논쟁 하에 단계 전환이 있었고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설계자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다음에 삼성항공 입장에서는 국가인이 조금 더 주도로 하던 설계를 많이 저희들이 또 저희 책임 하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듬어 나가고 체계 개발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복습 및 예습의 기간이었습니다. 주로 진행됐던 설계들은 이제 항공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모델도 있습니다만 외형 형상을 공기역학적으로 정확하게 디파인을 잘해야 됩니다. 저 공기역학적인 현상이 아음속 단계에서는 좋은 비행기라도 초음속 단계에 가면은 그 틀이 균형이 깨져서 제대로 초음속 항공기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초음속과 아음속을 넘나들면서 항공기가 제대로 요구도에 맞는 성능을 내려면 저 부분에 대한 공력 외형 설계가 참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저희가 숙제를 안고 인식하고 단계 전환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형 형상을 풍동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의 선진 풍동 업체에 가서 저음속 풍동 시험이나 초음속 풍동, 그다음에 이제 로터리 밸런스라고 해서 항공기가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어떤 그 양력을 잃는 상황에 가면은 스톨에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종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지 아무리 조종사가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이 설계된 항공기는 못 빠져나옵니다. 개미 지옥에서 그냥 못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을 디파인하는 것들을 저희가
1년 반 동안 3개의 형상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4, 5개월 단계로 돌리면서 풍동 시험을 통한 결과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고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받쳐주는 구조 설계, 구조 배열, 그 형상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내부 배열 설계, 그다음에 엔진에 대한 장탈책이 가능한 장착성 연구들이 이어서 연결이 돼서 한 패키지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단계 전환에서의 설계가 가능했고, 그것이 체계 개발에서 저희가 그래도 그 이외에도 많은 설계 변경들을 당연히 선진국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깔따구 입구를 저희가 움켜쥐고 갈 수 있었던 단초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발자 입장에서 이 단계 전환을 공군도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하이도 아마 삼성항공도 내부에서는 설왕설래하고, 정부 기관, 정책기관에서도 설왕설래를 했을 텐데, 이렇게 가게 해주신 분들한테 항공산업에 사실은 문을 열어주신 분들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1년 반 동안의 이 단계 전환 중에서 이 설계 작업 부분이 있어서는 거의 되새김질 또 숙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지금 중요했습니다. 예, 요약정리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 박사님, 예. 그럼 이제 탐색 개발 때처럼요, 이 단계 전환 과정 중에서도 이 로키드 쪽에 설계 인력이 좀 같이 합류했나요? 예, 럭키드 인력이 합류를 했는데 저희가 그 락키드 설계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는 아주 소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그 단계 전환 때에 락키드 의원이 참여한 그 분야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 사업을 보내기 위해서 파견된 참여한 락키드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그 연구원들은 두 가지 종류였는데, 하나는 롱텀 베이스, 그 다음에 하나는 숏텀 베이스.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이제 파견된 사람, 거의 한 5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롱텀보다도 이제 숏텀, 짧게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그때 필요할 때 파견된 사람이 약 한 5명 정도. 그래가지고 이 10명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단계 전환 때 아까 우리 김전무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형상 설계. 왜냐하면은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되려고 그러면은 형상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 설계를 보완하는 데 집중적으로 거기 롱텀 베이스 요원들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풍동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떤 숏텀 베이스 사람들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때 적절히 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할 때는 30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롱텀에 한 5명 정도, 숏텀에 한 5명 정도 이랬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임률이 시간당 226불이었습니다. 이걸로 계산을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 5억 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 5년 정도 되는 기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엔지니어 거의 20명 정도의 임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키드 한 사람 데려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많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체계 개발 때 같으면 모르는데 단계 전압이라. 그래서 저희가 소수 인력으로 그 당시에 좀 로키로 가면서 저희가 정부 주도에서 업체 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하는 좋은 전환 단계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 대표님. 예. 이제 단계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최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계 이 개발로 이제 이전하는 과정인데요. 이 체계 개발이 이제 업체 주도이면서 동시에 공군이 이제 관리하는 이제 측면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당연히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체계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
해야 될 사안들 이런 것들 차근차근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았을 텐데요. 그 중에서 뭐 계획도 좋고요, 또 점검하는 내용도 좋고요.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좀 주시죠. 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아까 이제 단계 전환 사업 수행 업무의 연장선상인데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공군은 이제 체계개발을 주관해서 일단 공군이 관리를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미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는 일단 투명해야 된다. 과거에 이제 어떤 뭐 방산 비리 이런 것들도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자. 그 투명하면서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기간 내에 완료하자. 이게 이제 항사단 그 당시 항상 최고의 목표였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런 이제 체계개발이나 국방 획득 사업에 적용할 법이 방위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마디로 방산특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방산특조법상에 어디에도 군관리 업체 주도의 체계개발 항공기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체를 개발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항사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전체를 관리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사인할 수 있는 어떤 개발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가자라고 이제 했고요. 그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항상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제 국방부 장관 승인이 난 게 그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 특별 지침이라는 그런 이제 말이 좀 길지만 한 25페이지 최초 버전 25페이지 정도 되는 특별 지침을 한 개 만들어서 그것에 의거해서 삼성항공도 마찬가지고 항사단도 마찬가지고 그 커뮤니케이션 툴의 하나로서 그 절차를 따르자 해서 이제 사실 그건 이제 매년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법적인 미흡한 부분을 특별 지침으로 일단 소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전투기들을 개발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엔진 같은 경우 롱 리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장기 발주 품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엔진 같은 경우나 뭐 레이더도 마찬가지지만 체계발 진입하기 전에 이미 그 형상과 이게 확정해 줘야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 롱 리드 아이템을 이제 그 기종을 엔진 기종을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레이더도 기종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공군에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개발에서도 그 엔진하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 공군에서 사서 삼성항공한테 줘서 그걸 항공기에 인테그레이션 해라라고 하는 정부 제공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부 제공 품목으로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공군에서 그거를 그 당시 이제 G2사 엔진하고 그 당시 스낵만데 지금은 프랑스의 사프란 엔진이라 두 가지 엔진사가 이제 그 경합이 붙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G2사로 선정이 됐고 그런 행위들을 공군 내부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이거는 이제 확정해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제가 종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T50 체계개발은 마치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고속도로를 닦는 거하고 똑같은 사업이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T50 고등훈련기의 단계 전환 사업에 대한 다양한 말씀, 또 업체의 입장들, 또 공군의 입장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